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으로 맞짱 뜰 두 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프닝 영상이 좀 새롭게 바뀌었네요. 두 분 네. 만족하시나요? 아, 캐리커처. 너무 귀여운데요? 마음에 들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네. 네, 당정 간에도 파열음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바로 올해 초과 세수가 그 이유입니다. 정부의 예측치가 31조 5천억 원인데요. 그를 훨씬 더 뛰어넘는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자 민주당은 고의적인 과소 추계였다면 이게 국정조사감이라면서 으름장을 놨습니다. 사상 최대 세수 오차와 당정의 정면 충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고 저렇게 세계 추정을 기재부 내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국회에 보고할 때나 정부에 보고할 때는 만약에 세수를 누락했다면 이건 충격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국민들께서도 충격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관료체계고 특히 경제 관료는 대한민국에서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거든요. 네. 박정희 대통령 때 키워진 경제 관료들이 엘리트 경제 관료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중요한 근간을 계속 이끌어오고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 정부 내에서 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충격적일 것 같고 당연히 야당은 이걸 민주당 공격에 활용하고 싶겠지만 이거는 거꾸로 이게 보수 정부일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도. 네. 이건 여야가 함께 이건 이런 문제 관료들이 정치권을 속이는 문제 이런 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관료가 정치권을 속인 거다. 네. 네. 어쨌든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말이 좋아서 초과세수지 결국에는 과도하게 세금을 걷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좀 네. 심하게 얘기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뜯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그러면 민생이 뭐 녹록하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경로로 왔겠지만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집값 같은 경우에 집값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집과 관련해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걷어진 걸로 이제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재산세, 양도세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과세를 하면서 사실은 오히려 거래가 위축되고 집값이 오르는데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초과세수다.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이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를 높이고, 그러니까 이 세금을 많이 부과한 정부가 선거를 이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뭐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는 지금의 어떤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아지는 거는 이런 이제 초과 세수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을 이렇게 높인 거에 대해서 이제 조세 저항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권 교체 심리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우선 알겠습니다. 조세 저항이라는 부분은 늘 있는 거죠. 늘 조세 저항이. 네. 박근혜 정부 때 그 세금 담배세 확 올려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그래서 됐잖아요. 민심이 되게 안 좋아졌죠. 그렇죠. 그게 간접세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면 증세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는 세력이 이길 수 있겠냐. 이긴 전례가 없다. 없죠. 동의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가 되면 다 감세 경쟁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그래서 그 지적 세금이 과다하게 거쳤다. 그럼 어디서 과다하게 거쳤냐? 그 면밀하게 봐야 돼요. 근데 일부 과다 세수는 수출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런 긍정적으로 거친 세수에 대해서는 사실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부동산 관련해서 세수가 많이 거친 건 사실은 아직까지는 아닌 거죠. 이게 2018, 19년에 급격하게 올랐고 그것이 세제 개편으로 반영되려면 그건 시간이 좀 걸리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논리적인 오류에 이 경제 관료들이 빠진 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혹은 자영업자들에게 두텁게 지급하자. 이게 이제 여야가 후보들이 내놓은 건데 재경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돈이 네. 없다고. 네. 그때 세수 추계를 19조 정도 낮게 하면서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반대 논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어쨌든 논리적으로 세수가 많이 거쳤으면 그것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 이거는 지금 당연하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뭐 보편 지원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주건 네. 아니면 자영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빨리 두텁게 지원하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제 관료들이 반대할 명분은 사라진 거죠. 초과 세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쓰여져야 명분이 네. 그나마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당이 지금 현재 이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든 이유가 예산 증액에 그동안 이제 반대해왔던 재정 당국을 압박해서 이재명표 이제 3종 패키지라고 불리는 그 일상회복지원금, 손실보상 그리고 지역 화폐 뭐 이걸 이제 관철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뭐 그 풀이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야당의 입장은 정부가 백기를 만약에 든다면 명백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또 강경한 그 경고장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채 상황 우선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전 의원님. 네, 뭐 당연히 지금 국채부터 상환해야죠. 네, 이렇게 이제 세수가 초과가 됐는데 이걸 뭐 어디다가 더 쓸 거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국가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국채 상환을 뭐 우선을 하고 그다음에 이 어떤 뭐 3종 패키지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 쪽 후보 이제 윤 후보가 주장한 그 50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건 또 별도로 이제 대선 국면에서 토론을 할 문제고 저는 일단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이 국가부채라든가 이런 거부터 먼저 상환을 하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네네. 근데 국채 국가 상환이 부채라는 게 지금 못 갚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국가재정법 90조를 예로 들었는데 그게 세계 잉여금 조항인데 네. 그건 다 법으로 어디에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채라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앵커께 어제 100만 원을 빌리고 4인간에 오늘 돈이 생겨서 100만 원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국채라는 건 다 기간이 있고 이게 그 빌리는 건 또 마음대로 안 되지만 갚는 것도 일정한 기간에 조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말은 빚부터 갚아라. 그러면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이 이재명표 뭐 3종 세트 국민께 돌려드리는 이 부분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하고 접점이 찾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금 문제가 그것이에요. 네. 그래서 자꾸 갈등적으로 가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을 끝까지 가져가겠다든가 윤석열 후보가 나는 보편적인 건 죽어도 못 받겠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정말 이 부분은 정쟁으로 싸울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국민께 이익을 어떻게 주느냐의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토론해서 여야가 네. 어떻게든 빨리 초과 세수가 국민들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네. 하여튼 그 제가 볼 때는 우선 뭐냐면 어쨌든 지금 현재 정권 그러니까 이제 두 미래 정권을 위해서 싸우는 이제 두 후보는 일단 후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분명하게 어디서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고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아까 부동산 말씀도 드렸지만 물론 앞으로 더 반영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도 과도하게 지금 오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하고 어쨌든 저는 일단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일 청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도 청년과의 접점 찾기에 주력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서 호국 행보에 나섰는데요. 오늘 두 대선 후보의 발걸음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문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의 목소리를 들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잠시 후에는 공공심야 약국을 찾아서 약사들과 또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발걸음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편입니다. 이런 그 윤 후보의 일종의 가만히 전략, 또 신중하다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는 실언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정책적으로 혹은 저분의 국가관이 의심되거나 노동관이 의심되거나 친일적 의심을 받은 그것은 저는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이 들켜서 먼저 파동을 겪었죠. 그래서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조용한 행보를 하는 게 득이죠. 그건 득인데 이 득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후보가 싸우는 거지 김종인 위원장이 싸우는 게 아니고 후보가 싸우는 거지 이준석 대표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처지에 따라 언론 환경이 우호적이질 않기 때문에 공중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도를 잘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직접 말하자면 바닥을 훑는 전략으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건 또 그 처지에서는 최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심야 약국으로 후보가 약사를 만납니다. 대화를 네. 해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민주당에는 아직까지도 17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개 후보가 심야 약국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후보를 쫓아간다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그리고 지역위원장들도 일제히 심야 약국을 하는 겁니다. 심야 약국을 한다고요? 심야 약국 이 투어, 이 아, 이벤트를 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다 같이 목소리를 듣는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과제입니다. 즉 후보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후보 아바타가 돼서 249개 지역구로 들어가라. 지역위원장들이. 이걸 해내느냐 못하느냐가 저는 민주당에게 중요한 반전의 계기를 잡느냐 잃어버리느냐 이렇게 될 거라고 진정한 봅니다. 원팀으로 움직이느냐 못하느냐. 그건 꼭 원팀은 아닌 것 같아요. 혼연일체가 되느냐? 이제 대개 국회에서는 의원들은 원팀을 후보랑 같이 다니는 걸 원팀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후보의 아바타가 돼서 뛰는 겁니다. 네네. 이걸 해내면 민주당은 반전의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좀 아까 그 윤석열 후보의 가만히 전략이라는 표현 부분에서 이현주 의원님이 웃으셨는데요. 네, 네, 네. 웃음에 담긴 의미가 어떤 겁니까? 아니 뭐 이제 그 선거가 인물 경쟁이 있고 그다음에 세력 간 경쟁의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정권 교체 심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세력 간 경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예, 그래서 인물 경쟁으로 가면 뭐 윤 후보의 여러 가지 이제 뭐 국정 운영 아직까지 이제 좀 초보자적인 부분도 있고 네. 또 그전에도 또 실수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도 지금 대장동권에서 못 태어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물 경쟁으로 가면 굉장히 혼탁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세력 간 경쟁으로 구도를 맞춰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켜보면 그래서 후보의 어떤 후보만의 어떤 경쟁력 이런 걸 강조하기보다는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세력들 재창출, 그러니까 정권 유지를 바라는 세력 간의 어떤 대결 구도로 이것을 끌고 가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최민희 전 의원께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최 전 의원께서 또 여의도에서 또 김한길 전 대표와 함께 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복잡한 심정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보다 더 가까우세요. 아. 이현주 의원께서. 제가 민주당에 예전에 그러셨죠. 있었으니까. 그러셨죠. 그때 김한길 네. 대표 때 제가 이제 그러면은 두 청년 분의 이야기를 위원장 다 들어보는 게 좋을 것 비대위원. 같은데요. 네. 그때 김한길 안철수 공동 대표 시절인가? 그때 제가 청년위원장 했었죠. 아. 전국 청년위원장. 측근이셨어요. 어, 뭐 지금 측근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네, 지금 가까웠죠. 좀 어떤 심정이신지 들어볼까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초반부터 조언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뭐 근데 저는 이제 소통한 적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올해 초에 한번 잠시 뭐 통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윤석열 후보를 한테 조언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된지는 제가 전혀 네. 모르고 그 있었는데 당시에도 조언을 좀 네, 해주시고 네. 그랬군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도 해주시나 보다. 아. 여전히 이제 우리 당에 입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냐하면 그때 입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끊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입당을 했으니까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하고 거리가 좀 먼 분들은 좀 이제 소통이 끊어진 분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 계속해서 좀 소통이 되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제가 짐작이 가고 근데 이제 다만 선대위에서 뭘 맞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지금 국민통합위원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를 이야기 들어서 나오고 만약에 당선이 됐다 네. 그러면야 뭐 정권 그러니까 정부니까 그게 뭐 당을 떠나서 또 이제 원로니까 국민통합위원장 이런 거 맡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거잖아요. 네. 네. 그럼 선거면 이제 어쨌든 김한길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아무튼 당적은 없으실 텐데 이 이제 국민의힘에 말하자면 당적을 보유하시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 들어오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대위에 어떤 직함을 갖는 것은 또 큰 결단이시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조언을 계속 하시는 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뭘 맡아서 그러니까 당선된 후가 아니라 당선되기 전에도 선거 전에서 뭘 맡아서 선대위에 뛰어든다. 이거는 상당한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일개 의원이 탈당하고 다른 당으로 옮기는 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금태섭 의원도 네, 네. 아직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했죠. 입당까지는. 그러니까 일개 의원은 그게 그렇게 몸이 무겁질 않은데 김한길 대표님은 당대표를 하셨어요. 그것도 그렇죠.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뽑아서 당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을 넘은 인간관계는 형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언은 할 수 있지만 민주당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는 네. 그건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뽑아서 국회의원 다선하셨고 민주당 쪽에서 문화부 장관도 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장관까지 하셨군요.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시겠죠. 네. 고민을 아마 하실 고민이 깊으실 것이다. 네. 그리고 그렇게 언론 보도가 현재 나오고 네. 있죠. 네. 네, 고민이 깊죠.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꼭 국회의원만 같이 한 게 아니라 참여정부 때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해서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했는데 그때 원내대표셨어요. 그래서 저를 발탁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하신 분이라 네. 늘 마음속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냥 뒤에서 조언하시는 게 어떨까. 네네. 그렇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뒤에서 조언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뭐 그 해석은 일단 유보하시는 네, 걸로. 뭐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고민이 되시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정도. 다음 근데 질문. 아마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합류를 갖다가 만약에 하실 수도 뭐 그런 관계는 있었다. 계속해서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다. 갑자기 나온 네. 얘기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청년들과 이제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는 이제 홍준표 의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우려하는 한 지지자 글에다가 대한민국만 불행해진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제 앙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대위 합류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제 홍준표라는 분의 캐릭터를 이해를 하시면 다들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텐데 모르고 이제 보시면 이제 좀 그런 게 이분은 이제 항상 이렇게 왜 독고다이라고도 하지만 그건 좀 나쁜 의미에서 말씀하는 거고 또 좋게 얘기하면 항상 이제 어떤 그 기성 어떤 관점으로 판단하시지 않고 네. 자신의 소신대로 그냥 그냥 지르고 자기 소신대로 그냥 가고 어떻게 보면 뭐 무소의 뿔처럼 가는 이런 스타일이세요. 근데 이런 이제 그 캐릭터를 가진 분들은 대개는 이제 진보 쪽에 많이 있으신데 국민의힘 쪽에는 이런 분이 흔하진 않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홍 후보는 제가 보니까 그런 분이고 그래서 어떤 뭐 이득을 갖다 주고 뭐 이해관계가 있어도 본인이 내키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떨 때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입장에 서운할 때가 있죠. 본인이 좀 이렇게 양보를 하고 해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이득을 나눠 먹는데 네. 쉽게 말해서 안 다 같이 그러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꼿꼿하게 상황이네요. 꼿꼿하게 계시면 정치라는 게 양심대로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말뜻은 이제 본인이 볼 때 뭐 내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 뭐 이런 것보다도 본인이 후보가 아니었어도 이런 얘기 막 하실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윤 후보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이제 좀 경험이 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전에도. 네.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됐을 때 뭐 여소야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봉착할 텐데 그러나 이제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후보 중에 사실 뭐 제3 후보들이 있지만 두 후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보면 강요받는 입장에서는 당선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최선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네네. 저 아니 왜곡하셨어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직접. 그랬더니 우리가 불행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 얘기는 이현주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만 저는 홍준표 의원이 검사 시절에 김종인 위원장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검사였어요. 네네. 그 정권 실세를 구속시킨 기계 있는 검사였거든요. 그분이. 그리고 이해창 후보가 됐을 때도 이해창 후보 아들 둘이 군대 안 갔기 때문에 끝까지 마이크를 안 잡고 지지연설을 안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부장 리스크에 대한 법적 판단을 누구보다 정확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와 같이 움직였던 나머지가 다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씨만 남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봐주기 수사를 한 부분도 비전문가인 저희보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후보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 질문 짧게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출범한 이재명 후 선대위에선 최근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복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초선 의원들이 당의 대선 전략에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두 분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잡음이 아니라 쓴소리. 네, 쓴소리. 내부에서 잡음이 안 나오니까 밖에서 쓴소리. 이게 정확한 것 같고 네. 뭐 일부 동의하고 일부는 뭐 원래 그런 거다. 캠프라는 게 뜰 때는 거창한데 뛰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게 원래 캠프거든요. 그래서 선거 끝날 때쯤 다 제자리에 있는 게 캠프라 저기서 주목해야 될 건 아까 지적하신 과연 국토보유세 증세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를 거냐 말 거냐 이런 전략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 그리고 후보만 저렇게 뛰고 그러니까 후보가 저렇게 뛰는 걸 한편에선 참 짠하다 안 됐다. 그리고 한편에서 민주당은 왜 안 움직이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메머드급 선대위 이러면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게 이렇게 선대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당선된 후에 나중에 농공행상을 뭐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막 누가 뭘 맡았고 누가 뭘 맡았고 막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메머드급 선대위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열심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실무형.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은 사실은 대선에서 그렇게 뛰지 않습니다. 또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 상권 분리도 굉장히 분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의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막 메머드급 선대 이런 선대위치고 별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제가 이제 죄송한 얘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라고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뭐냐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자기 다음에 재선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요.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다음에 총선 때까지 이 180석의 아주 그냥 비대한 여당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지금의 이제 경제가 지금 하강 곡선을 그리고 하강 국면에 들어서고 있고 내년에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내년 내후년에 그러면 이게 다 덮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총선은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되면 좋지만 이재명 후보가 안 돼도 내 앞길을 위해서는 뭐 꼭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야가 아는데, 비슷한데. 네 그런 심리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더군다나 이게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 또 그 나름대로 또 막 열심히 할 텐데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이 두 후보가 확정된 후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뭔가 어쨌든 민주당 선대위가 지금 뭐 바람 빠진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맞짱 토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정된 시간은 지금 훌쩍 지났는데요. 오늘 그 맞짱 토론에서는 올해 국세 초과 세수 추계를 둘러싼 당정 간의 갈등 그리고 여야 선대위 구성과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